독일 명문대 교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경주, 돌로 쌓아 올린 탑 앞에서였죠.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전 그는 이 데이터를 조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결합제 없이 1400년,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유럽 최고 건축공학자들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증거가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 종이 한 장 들어가지 않는 완벽한 접합. 1mm 오차. 규모 5.8 지진에도 끄떡없는 구조. 7세기 신라가 만든 첨성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문대라는 이 건축물, 천문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문은 남쪽을 향해 북극성을 볼 수 없고 계단은 없으며 내부는 너무 좁습니다. 그런데 천문 기록은 1000% 폭증했습니다. 1400년 전 신라인들은 대체 무엇을 만든 걸까요? 현대과학으로도 재현 확률 62%.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 구조공학과 교수예요. 저는 한국 경주의 어느 건축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돌과 돌 사이 틈을 더듬으면서 말이죠. 종이 한 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1400년 전 건물인데요. 옆에 서 있던 한국문화재청 김상훈 박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조작이라고 불렀거든요. 2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제 연구실이었어요. EU 공동 프로젝트로 유럽 고대 건축물을 분석하고 있었죠. 로마 판테온, 그리스 파르테논, 프랑스 노트르담. 20년간 이런 건축물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날 오후 제 박사과정 학생 김민준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 좀 봐주세요. 첨성대라는 건축물입니다. 그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돌로 쌓아 올린 탑 같은 구조물이었습니다. 7세기 건축물이래요. 그런데 결합제를 전혀 안 썼대요.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불가능해. 결합제 없이 1400년. 김민준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한국문화재청 공식 자료입니다. 10년간 레이저로 측정했는데 1mm도 안 움직였대요. 2016년 규모 5.8 지진에도 무사했고요. 조작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세기 기술로. 로마인들도 화산재 시멘트를 썼어. 파르테논은 납으로 돌을 고정했고 아무것도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돼. 데이터 오류일 거야. 하지만 김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측에서 교수님을 초청하고 싶대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시간 낭비야. 프로젝트 마감이 석 달 남았다고. 학과장 볼프강 교수도 반대했어요. 토마스, 지금 무슨 개인 연구를 하려고? EU 프로젝트 집중해. 동료 교수 한스도 비웃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에 낚였군. 7세기 동양이 로마보다 앞섰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조작일까? 만약 진짜라면 제 20년 연구가 불완전했다는 뜻인데. 새벽 2시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김 박사가 차로 시내를 가로질렀어요. 10분 만에 도착한 곳은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천문대라면서요? 김 박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높이 9m 정도의 돌탑.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돌 표면을 만졌어요. 화강암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돌과 돌 사이를 더듬었어요. 틈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더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모르타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멘트도 접착제도 보이지 않았어요. 김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3D 레이저 스캔 데이터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측정했어요. 화면에 첨성대 모델이 떴습니다. 거의 전부 파란색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변이입니다. 파란색은 움직임 없음을 뜻해요. 평균 0.8mm였습니다. 1mm도 안 된다고요? 예. 규모 5.8 지진 후에도 균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대 기술로도 어려운데.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데이터 정확함, 결합제 없음 확인, 1400년 무결함, 로마 판테온보다 정밀도 높음. 제가 틀렸습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신라인들은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저는 기술력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에게 말했어요. 놀랍습니다. 로마 판테온보다 정밀도가 높아요. 유럽에서 이런 기술은 12세기에나 나타났거든요. 신라가 500년 앞서 있었던 겁니다. 세계 최고의 천문대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네요. 그때 김 박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천문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세계 최고 천문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식 명칭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학계에서는 논쟁 중이에요. 2007년부터요. 논쟁? 무슨 논쟁입니까? 김 박사가 첨성대를 가리켰습니다. 저 창문을 보세요. 어디를 향하고 있죠? 저는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13단에서 15단 사이에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남쪽이요. 정남향이네요. 그게 문제입니다. 천문 관측을 하려면 북쪽을 봐야 해요. 북극성이 북쪽 하늘에 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천문학의 기본이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자리가 돕니다. 그런데 창문이 남쪽만 향하고 있다? 그럼 북극성을 관측할 수 없잖아요. 더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내부를 보셨죠? 지름이 2m도 안 됩니다. 천문기구를 들고 올라가기엔 너무 좁아요. 그리고 계단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다리를 걸쳐서 올라간다는 이론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위치도 이상합니다. 김 박사가 주변을 가리켰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경주 시내 한복판입니다. 저기 보이는 월성이 신라 왕궁이었어요. 거리가 300m밖에 안 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지였습니다. 현대 천문대를 떠올렸죠. 보현산 천문대는 해발 1124m 산 위에 있어요. 소백산 천문대는 1390m고요. 빛공해를 피하고 대기가 맑은 곳에 짓습니다. 그런데 첨성대는 도심 평지에 있어요. 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천문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2007년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목이 첨성대는 천문 관측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김 박사를 따라 문화재청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가 서류 더미를 꺼냈어요. 박창범 교수 논문이었죠. 저는 영문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근거가 명확했어요. 첫째, 창문 방향. 정남향이라 북극성 관측 불가. 둘째, 내부 공간. 지름 2m 미만으로 천문기구 사용 불가. 셋째, 위치. 평지 도심으로 천문 관측의 최악의 조건. 논문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첨성대는 천문대가 아니라 상징물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논문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학계에서는 뭐라고 봅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규표라는 주장도 있어요. 해시계의 일종이죠. 재단이라는 학자도 있고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라는 거죠. 어떤 학자는 선덕 여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대체 이게 뭔가요? 1400년 동안 서 있는 이 완벽한 건축물이 천문대도 아니라고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바로 첨성대의 미스터리입니다. 기술은 확실한데 용도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창밖으로 첨성대를 바라봤습니다. 햇빛 아래 조용히 서 있는 돌탑. 1400년 전 신라인들은 대체 뭘 만든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첨성대 주변을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창문을 보고 돌을 만지고 위치를 확인했어요. 모든 게 박창범 교수 말이 맞았습니다. 천문 관측에는 최악의 구조였죠. 그런데 이상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왜 천문대라고 불렀을까? 누가 처음 그렇게 이름 붙였을까? 저녁에 김 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그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삼국사기 천문 기록 분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정리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래프가 보였어요.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천문 관측 기록 건수였습니다. 632년에 수직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어요. 첨성대 건설 시작 시점이었죠.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632년 이전의 평균 기록은 연간 10건 정도였어요. 해성 나타남,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647년 이후가 달랐습니다. 연간 100건 이상으로 폭증했어요. 세부 내용도 정밀해졌습니다. 7월 15일 밤 이경, 유성이 동쪽 하늘 28도 지점에 출현, 꼬리 길이 3자 같은 구체적 기록들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김 박사를 봤습니다. 이게 10배가 넘잖아요. 정확히는 1000% 증가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문대가 아니라면서 천문 활동은 폭증했다? 그게 바로 역설입니다, 교수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있었어요. 삼국사기에 기록된 유성 낙하 지점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점이 한 곳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어요. 이건 첨성대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분포예요. 무작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관측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창문은 남향이고 내부는 좁고 계단도 없는데? 김 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첨성대 꼭대기에서 관측했다고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높이 9.4m 꼭대기에 난간도 없어요. 밤에 천문기구 들고 올라간다? 너무 위험하죠. 맞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봐요. 혼천이를 창문으로 들여보냈다고 주장합니다. 혼천이는 지름 1m 정도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창문이 남향인 건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태양 관측용이었다고요. 낮에 태양 위치를 보고 밤에는 꼭대기에서 별을 봤다는 겁니다. 김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보시다시피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저는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양한 학설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상훈 박사는 규표라고 했습니다. 해 그림자로 절기를 재는 도구라는 거죠. 이용범 교수는 제단이라고 봤어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종교시설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용훈 교수는 상징물이라고 했죠. 신라의 과학 수준을 과시하는 기념비라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주장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목조 천문대가 있었는데 첨성대는 그 부속 건물이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조 건물은 썩어 사라지고 석조 부속물만 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발굴 조사에서 목조 건물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주춧돌도 기와 조각도 없었습니다.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주장을 하는데 누구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제가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주류 학계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첨성대는 복합시설이었을 거라고요. 천문 관측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상징적 의미도 있었다는 겁니다. 애매한 결론이네요. 네, 그래서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창밖 첨성대를 바라봤습니다. 뭐죠? 첨성대 이후 신라의 천문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 건축물이 뭔가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1400년 전에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용도는 모르겠다. 하지만 신라인들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27단일까? 왜 돌이 362개일까? 김 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숫자에 주목하셨군요. 좋은 관찰입니다. 신라인들은 숫자의 의미를 담았거든요. 우리는 문화재청 연구실로 갔어요. 그가 칠판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27단. 이게 우연일까요? 선덕 여왕은 신라 제27대 왕이었습니다. 첨성대를 지은 사람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치곤 너무 정확하네요. 362개의 돌. 음력 1년은 354일에서 355일입니다. 윤달을 넣으면 384일이 되죠. 평균을 내면 약 362일입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1년을 상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칠판에 더 적었어요. 기단부는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이 5.35m예요. 정사각형은 땅을 상징하죠. 동서남북 사방을 뜻합니다. 몸체는 원형입니다. 원은 하늘을 상징해요. 꼭대기 정자석은 우물정자 모양입니다. 이게 방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건 우주를 표현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천원지방 사상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고대 동아시아 우주관이죠. 첨성대는 그 철학을 건축으로 구현한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로마 판테온의 돔도 하늘을 상징했죠. 그리스 신전의 기둥 배치에도 수학적 비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첨성대는 달랐어요.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우주론이었던 겁니다. 창문 위치도 의미가 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13단에서 15단 사이에 있죠. 전체 27단의 정확히 중간입니다. 위아래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창문은 정남향입니다. 태양이 남쪽 하늘에서 가장 높이 뜹니다. 동지와 하지 때 태양 관측이 가능한 방향이에요. 내부 구조를 보세요. 김 박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1층부터 12층까지는 돌로 꽉 차 있어요. 13층부터 25층까지만 비어 있죠.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무게중심을 낮춘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12는 한 해의 달수입니다. 신라인들은 시간의 개념을 건축에 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27단은 27대 왕, 362개는 1년, 정사각형 기단은 땅, 원형 몸체는 하늘, 정자석은 방위, 창문은 남쪽 태양. 모든 숫자에 의미가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첨성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인들의 우주관이었죠.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을 하나로 담은 상징이었습니다. 천문대인가 아닌가의 논쟁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랐어요. 이건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신라의 과학과 철학과 예술이 하나로 녹아든 걸작. 1400년 전 사람들이 우주를 이해한 방식이 돌로 쌓아 올려진 겁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독일로 돌아가기 전 저는 김 박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국 학자분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첨성대를 연구하신 분들 말이죠. 오후 2시 경주대학교 회의실에 3명의 학자가 모였습니다. 건축학 교수, 천문학 교수, 고대사 교수였어요. 저는 솔직히 물었습니다. 기술력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용도를 모르겠어요.
정말 천문대입니까? 건축학 교수가 먼저 답했습니다. 저도 30년간 연구했지만 천문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하지만 천문과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어요. 천문 기록이 폭증했으니까요. 천문학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박창범 교수님 논문 이후 학계가 혼란스러웠어요. 수십 년간 천문대라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천문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복합시설이었을 겁니다. 낮에는 태양 관측, 밤에는 꼭대기에서 별 관측, 제사도 지냈겠죠. 고대사 교수가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선덕 여왕의 정치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신라 최초의 여왕이었거든요. 반대 세력이 많았죠. 첨성대는 그녀의 권위를 증명하는 도구였을 겁니다.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김 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본 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1980년대 도쿄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냈죠. 첨성대는 목조 천문대의 부속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목조는 썩어 사라지고 석조만 남았다고요. 건축학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거가 약해요. 발굴 조사에서 목조 건물 흔적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주춧돌도 기와 조각도 없어요. 경주 다른 유적에서는 다 나오는데 첨성대 주변만 없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천문학 교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7세기 일본은 아직 발전하지 못했거든요. 신라 기술이 앞섰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독일로 돌아가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확실한 것 기술력 세계 최고, 1400년 무결함, 정밀도 1mm 미만, 지진 견딤, 숫자에 담긴 우주관. 불확실한 것 정확한 용도, 천문대 여부, 관측 방법. 첨성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신라인들은 놀라운 걸 만들었습니다.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말이죠. 저는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로마 판테온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첨성대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과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볼프강 학과장이 물었어요. 토마스, 어땠나? 데이터 조작이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사실이었어요. 결합제 없이 1400년 버텼습니다. 1mm 오차로 쌓아 올렸고요. 규모 5.8 지진에도 끄떡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스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7세기 동아시아 기술이 로마보다 앞섰다는 건가? 적어도 석조 건축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판테온은 포졸라나 시멘트를 썼어요. 콜로세움은 모르타르와 철제 클램프를 썼죠. 하지만 첨성대는 돌과 돌만으로 쌓았습니다. 마르틴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천문대였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국 학계도 논쟁 중이에요. 창문이 남향이라 북극성 관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내부도 너무 좁고요. 하지만 천문 기록은 1000% 폭증했습니다. 볼프강 학과장이 미간을 찔렀어요. 용도도 모르는데 뭘 연구한 거야? 용도는 모르지만 기술은 확실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3D 스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일주일간 저는 첨성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최첨단 구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었어요. 유럽연합 프로젝트에서 쓰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각돌의 위치, 무게, 접촉면을 입력했습니다. 27단 362개, 결합제 없음.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프로그램이 구조 안정성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중력, 풍압, 온도 변화, 지진파. 모든 변수를 넣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48시간이 걸렸어요. 한스와 마르틴을 불렀습니다. 결과 보시죠.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안정성 지수는 9점이었어요. 10점 만점에 9.2점입니다. 현대 건축 기준으로도 우수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그래프를 띄웠어요. 이건 재현 가능성 분석입니다. 현대 기술로 첨성대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한 거예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현 가능성 62%. 무슨 뜻인가? 한스가 물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돌 하나하나를 0.1mm 단위로 깎아야 하거든요. CNC 기계를 써도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결합제 없이 쌓으면 더 어렵고요. 그럼 1400년 전에는 어떻게 만들었단 말인가? 마르틴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신라인들은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첨성대 7세기 신라의 구조공학이었어요. 3주 동안 밤낮으로 썼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3D 스캔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학자들의 증언. 모든 걸 담았습니다.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첨성대의 용도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천문대인지 규표인지 재단인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다. 7세기 신라의 건축 기술은 현대 기준으로도 경이롭다. 1400년 무결함이 이를 증명한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한스에게 보여줬어요. 그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자네가 옳았어.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었네. 이건 발견이야. 몇 달 뒤 독일 베를린 국제회의장이었습니다. 유럽 건축공학회 연례 학술대회가 열렸어요. 21개국에서 300명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오후 세션 발표자로 등록돼 있었죠.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단상에 올랐어요. 빔 프로젝터에 첨성대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물을 아십니까? 청중들이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한국 경주에 있는 첨성대입니다. 1400년 전에 지어졌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3D 스캔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높이 9.4m, 돌 362개, 27단. 사용된 결합제는 없습니다. 모르타르도 시멘트도 없어요. 돌과 돌만 쌓아 올렸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발표했습니다. 10년간 레이저로 측정한 결과 변이는 1mm 미만이었습니다. 2016년 규모 5.8 지진에도 구조적 손상이 없었어요.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건 데이터 조작이 아닙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7세기에 이런 정밀도가 가능했습니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우리 대학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구조 안정성 9.2점. 현대 기준으로도 우수한 수준이에요. 그럼 천문대였습니까?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게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한국 학계에서도 논쟁 중입니다. 창문이 정남향이라 북극성 관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내부도 너무 좁습니다. 그럼 뭡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규표일 수도 있고 재단일 수도 있어요. 복합시설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천문 기록 그래프였어요. 첨성대 건설 전에는 연간 10건 정도였습니다. 건설 후에는 100건 이상으로 폭증했어요. 1000% 증가입니다. 이 건축물이 뭔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증거죠.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용도는 모르지만 기술은 뛰어났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세기 신라의 구조공학은 21세기 기준으로도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현대 기술로 재현하려 해도 62%밖에 확신할 수 없거든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대 건축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적어도 동아시아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우리는 로마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7세기 신라는 로마 기술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30분 예정이었던 질의응답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학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한스가 다가왔습니다. 토마스, 잘했네. 자네 발표가 오늘 하이라이트야. 마르틴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유럽 학자들도 알게 됐어. 신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여름 하늘이 파랬어요. 9개월 전 김민준이 제 연구실에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데이터 조작이라고 했었죠. 틀렸습니다. 신라인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베를린 학회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 9월,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학생 5명이 함께였죠. 독일 대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김 박사가 다시 저를 맞아줬습니다. 교수님, 베를린 발표 잘 봤습니다. 유럽 학계에서 큰 반향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과찬입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학생들과 함께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돌을 비추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정말 결합제가 없나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직접 만져봐. 저는 웃었습니다. 학생들이 돌 사이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종이 한 장도 안 들어가요. 놀라운데요. 김 박사가 3D 스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1mm 오차?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바로 신라의 비밀이야.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그날 저녁 경주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 200명이 모였어요. 저는 1년간의 연구 과정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데이터 조작이라고 생각했던 것, 한국에 와서 충격받았던 것, 천문대 논쟁을 알게 된 것, 시뮬레이션 결과, 베를린 발표까지. 질문 시간이 됐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결국 첨성대가 뭔지 아셨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천문대인지 규표인지 재단인지.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1400년 전 신라인들은 놀라운 걸 만들었어요. 현대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도로 쌓아 올렸죠. 결합제 없이 1400년을 버텼습니다. 지진에도 끄떡없었어요.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용도를 모르는데 왜 중요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화면에 첨성대 사진을 띄웠어요. 우리는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미스터리가 더 중요합니다. 첨성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1400년 전 사람들이 뭘 생각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 질문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현대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도 위대한 지혜가 있었다는 걸 깨닫죠. 신라인들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첨성대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답했습니다. 1년 전 독일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보던 저와 지금의 저는 달라요. 다음 날 아침 독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첨성대를 찾았습니다. 혼자 서서 올려다봤어요. 햇빛을 받아 빛나는 돌들. 1400년 동안 서 있던 건축물. 용도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라인들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메시지였죠. 우리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했다. 우리는 1400년 후 사람들에게 질문을 남긴다. 너희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신라. 1400년 전 신라가 남긴 질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가 놀란 또 다른 한국의 비밀을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